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최영조 소장입니다. 오늘 이지규 차장 뒤이어서 리포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죠. 공부는 항상 즐겁습니다. 주가가 빠지던 올라가던 저희의 공부는 계속되고요. 저희가 요즘 공부하는 종목들 상당히 후속 부분들이 좀 좋죠.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많은 분들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상수죠. 상수를 우리가 매일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최근에는 상수 이외의 종목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객의 탁금이 풍부하고 시장이 조금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계 차장도 여러 가지 얘기했죠. 심지어 이마트까지 이제 움직이고 보험주들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걸 일일이 따라갈 수는 없죠.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공부했던 KB금융 같은 경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여전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대세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대세는 다시 주도주가 이제 어떻게 빨리 꿰차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주도주가 쉬어가고 개별 종목 올라간다 그래서 주도주를 팔고 개별 종목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라면 전반적인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장 들어가겠습니다. 이주기 차장이 SK 다니시죠? 그래서 SK증권 리포트 공교롭게 시작을 하네요. 자, 리노공업입니다. 11만 5천 원짜리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분기 프리뷰. 그러니까 이 4분기 리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까지 나오면서 다 종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실적 막바지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실적에서 빅베스를 하느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인데 오늘도 상당히 좀 특이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은 848억 원, QOQ 대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만 YOY 대비해서는 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감소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분기 대비해서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의 리노공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할 것을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거죠. 수익성이 높은 R&D용 속기 출하가 예상보다 견조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주요 북미 고객사 차기 스마트폰 AP 신규 패키지 공정 채택을 앞두고 샘플 오더를 늘린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제품은 R&D용 소켓 중에서도 판가가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1월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분기에 본격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니까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샘플 오더가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런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됐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이 새로운 기술이 어디서 개발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뭐 어떤 연구소라든지 대학 같은 경우에서 개발이 된 거랑 기업체에서 개발한 거는 좀 다르죠.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이 나중에 이제 기업체로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이제 관문 과정이죠. 기업체로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샘플 오더를 이제 보내고 샘플을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퀄리티 테스트 통과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납품받는 입장에서 보면 제조 공정을 바꿔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채택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양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개발하고 어떤 이제 물건을 개발한 상태에서 이것을 양산하는 단계는 하늘과 땅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마우스죠. 이런 마우스를 우리가 뭐 하나 만들어냈다. 새로운 마우스를 만들어냈다. 이게 뭐 하나의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칩시다.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뭐 일단은 뭐 퀄리티에서 통과한 이후에 양산이라는 건 뭐죠? 이거를 기계에 놓고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놓고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착착착착착 찍어냈을 때 수율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수율은 뭐죠? 완성도라는 겁니다. 그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한두 개 샘플을 만드는 거하고 이것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는 거랑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2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를 이제 곧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좀 기획 단계이긴 합니다만 양산이 돼서 매출이 일어나면 손익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손익계산서의 기본 개념인데요. 매출에서 이익을 얼마큼 뽑아내느냐라는 건데 매출이 나오면 비용이 자동적으로 가감이 되면서 손익계산상에서 이익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본 틀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업 같은 경우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면서 캐파 확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양산이 일어나면서 이제 캐파가 확장된다는 거죠. 모바일 AP 시장에서 동사의 기술 우위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고,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 탑라인에 대한 34% 성장에서 수혜를 받았다. 대만 AP 업체도 주요 고객으로 편입되면서 상위 AP 고객사를 모두 확보했다. MPU 고성능화와 어드밴스 패키지 도입으로 소켓 판매 판가 상승세가 이를 방증한다라는 겁니다. 2017년부터 신공장 증설에 따른 탑라인 한계도 점차 극복해 나갈 것이고, 신공장 캐파 램프업 같은 경우 2027년 6천억, 2028년 7천억, 2029년 9,500억까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7% 상향하면서 타겟 PR을 46배를 적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뭐 저랑 리포트 공부한 지 이제 뭐 한 열흘 정도 지났네요. 열흘 정도 이제 지난 상태이긴 합니다만, 대충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올 겁니다. 자, 이번에 리노공업 SK증권이 11만 5천 원짜리 목표가는 PER 46배를 적용한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죠. 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루셨는데,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라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026년이죠. 2026년이라 하더라도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고, 2027년을 그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028년, 2029년을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확정된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026년 하반기에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매출과 영업이 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까지 정확성을 띨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을 기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나타난다라든지 새로운 매출과 비용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건 변한다라는 거죠. 2017년은 더 어떨까요? 더 어렵죠. 2018년도 더 어렵고. 근데 이러한 추정치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행적으로 매출과 비용을 그냥 이게 시계열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징성을 좀 갖는 것이지 절대치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리포트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리노공업 이제 분기 실적 추이를 놓고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2025년서부터 2026년까지 2023년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지만 하반기 때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면서 매매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리노공업 같은 경우 이제 사이클을 탄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분기 사이클을 안 타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HMM에 대한 퍼포먼스가 거의 이제 직선에서 이제 J컵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고, 삼성전자도 이런 사이클에서 현재 지금 직선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이클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면서 차별점을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액이 2024년에 2,700억에서 작년에는 3,700억, 올해 4,30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총 이익률이 50%에 달하는, 리노공업을 우리가 우수한 회사로 보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거의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의 특징은 뭐죠?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 자, 우리가 이제 경제적 해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적 해자는 뭐죠? 해자라는 개념을 경제적이다라는 것에 들어온 거죠. 해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 평지에 성이 있죠. 중세 시대 성 주위에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우물을 판 거,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도랑을 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쉽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걸 해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사카성 가보시면 오사카성 주위에 해자가 완연히 있습니다. 저도 제 책에 해자 개념을 설명할 때 오사카성에 있는 사진을 갖다 붙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어떤 무릉덩이를 파놓으면 적들이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경제적 해자는 뭐죠?
다른 어떤 경쟁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경제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 그 영업이익이 높을 때 그것을 침탈하고자 하는 수많은 이제 그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자, 저는 HBM이라든지 GPU,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수많은 경쟁 제품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GPU와 HBM의 대세가 흐트러진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GPU와 HBM이 홀로 독야청정 영원할 거다라고 본지는 않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능가하는, 지금 이제 삼성도 그것을 능가하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물론 아직 대세는 아닙니다. 대세는 아니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기술과 영업이익이 언젠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다시 이제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놓고 보면 경제적 혜자는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리노업 같이 5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뭐 리노업 같은 어떤 기업들을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의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라면 당연히 리노업과 경쟁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생태계, 경제 생태계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노공업이 50%대 영업이익을 구사한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확실히 경제적 혜자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팻도시라는 사람이 쓴 경제적 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제적 혜자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그 서점에서 검색하시면 두 권이 나오는데요. 국내 분이 쓰신 게 있고, 팻도시가 쓴 게 있는데 팻도시의 경제적 혜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거기에 보면 가짜 경제적 혜자가 있고 진짜 경제적 혜자가 있는데 경제적 혜자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로서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 혜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아무래도 리노공업 얘기할 때마다 아니면 경제적 혜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리노공업을 예를 들거든요.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순이익률이 거의 40%를 넘어요.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리노공업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이런 펀드멘탈과 주가의 움직임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펀드멘탈이 좋다라고 주가가 올라가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 주요 어떤 핵심 기업들의 주가의 어떤 그런 변동성들을 놓고 보면 오늘도 제가 이제 다른 공주파 방송에 나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산에 자주 가시는 분들 많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산이라고 하면 설악산의 이제 대청봉, 뭐 누구든지 다 아는 대청봉을 보면 대청봉을 올라갈 때 쉬지 않고 산을 올라가나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몇 차례 쉬죠. 그러니까 지금 먼 산을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PER이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과정이 저는 당연히 온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다가 쉬어가는 것도 먼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긍정적인 부분들 아닐까요? 그러면 자, 뭘 해야 되느냐? 쉬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뭐 하시죠? 그냥 누워서 누워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시간을 좀 보냅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더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기 위해서 쉬는 동안에 영양바를 하나 먹던 아니면 물을 보충을 하던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럴 기회, 지금 만약에 20-30%씩 주식들이 막 그 주도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언제 공부를 하나요? 차라리 이런 조용한 기간에 주도주들, 다음에 주도주가 될 상,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가요?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될 상에 대한 펀드멘탈,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은 결과를 나중에 주가가 변동성을 나타낼 때 좀 더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 KPS입니다. 오늘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7만 원짜리 목표가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한전 KPS 뭐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주가가 생각만큼 오늘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로서는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교보제라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교보제 역할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살펴보죠. 재료비, 경비 등 대거 반영된 비용 이슈로 어닝 쇼크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상당히 괄목한 성과다라는 거죠.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93억으로 YOY 50%가 박살나버렸습니다. 컨센서스가 578억인데 이거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숫자가 나타나면서 대폭 하회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매출이 줄었느냐? 아닙니다. 매출은 YOY 대비 2.2% 늘었습니다. 매출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업이익이 줄었죠. 특히 핵심 사업부인 원자력과 수력 매출은 YOY 기준으로 14% 성장하면서 메리츠증권의 기대치에 충분히 부합했다라는 거죠.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기업들 당연히 우리가 원자력, 수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사 매출이 늘어났다라면 영업이익이 크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우건설처럼 빅베스를 한 건가요? 그것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대우건설 빅베스 어제 다뤘죠. 그거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뭐냐면 원가 상승폭이 당사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리츠증권에서 예상을 잘못했을 경우, 두 번째는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거죠. 메리츠증권 생각과 다른 어떤 회사의 내부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 이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히 맞춘다라는지 못한다라는 걸로 이해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상치가 이렇게 벗어났다라는 것은 이건 애널리스트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저는 후자일 경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포트를 보는 거죠. 재료비가 증가했습니다. 약 40% 증가했고요. 경비가 약 9% 정도 증가했습니다. 등 변동비성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자, 그동안 이제 열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눈다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동비는 뭐죠? 매출 원가와 같은 거죠. 매출과 연동된 비용들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는 걸 변동비고요. 고정비는 뭐죠? 인건비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정비죠. 대표적인 인건비 같은 경우가 고정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남아공 등 해외 매출 증가 및 계획 예방 정비 공사에 따른 외주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비는 뭐죠? 매출과 연계되어 있는 비용이에요. 이 재료비 경비가 남아공 해외 매출과 계획 예방 정비 공사 외주 비용에 따라서 이런 변동비 늘어났다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설명을 하면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나눈 이유가 비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비용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눈다 그랬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한전 KPS가 비용이 늘었어요. 비용이 늘었대. 보통 우리가 이제 가게 월급 받아서 가게를 꾸려가는데 가게가 이제 펑크가 나면 어디서 문제인 거지? 그러면 이제 매달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 이제 난방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제 그런 이유를 또 파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고정비고요. 변동비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가 외식을 자주 했느냐, 아니면 회식을 좀 하면서 과도하게 지출했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지금은 변동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중대처벌법에 관련된 안전관리 비용이 증가한 역시 판매관리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거는 둘 다입니다. 변동비와 고정비 둘 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전 KPS에 대한 비용 부분들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이 리포트는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들게 이제 썼는데요. 일회성일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일회성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구조화된 비용의 증가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회성일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는 게 이제 현재 리포트의 요지다라는 거죠. 2026년 원가 방향성은 불확실해 보인다. 2025년 영업이익률은 8.9%로 2016년 8.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본적인 사업 구조에 큰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에 변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2025년과 같은 마진이 유지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반등폭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타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갑자기 탁 충격이 다가갔을 때
그 충격이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파악하는 게 매우 핵심 요소입니다. 매우 핵심 요소죠. 그런데 지금은 볼 때 이게 뭐 구조적인 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좀 속된 말로 찝찝하다라는 거죠. 찝찝하다라는 거죠. 일부 프로젝트에서 일시적으로 원가가 늘어난 것인지 구조적인 변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분기는 좀 부족해. 갑자기 공부 잘하던 애가 공부 성적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 뭐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공부를 못했겠지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뭔가 좀 찝찝한 겁니다. 다음 분기까지, 다음 시험 성적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전 KPS를 여러분들이 그냥 내러티브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한전 KPS에 대한 어떤 그 본격적인 재무제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음 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메모해 놓겠습니다. 한전 KPS가 다음 분기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번 그 4분기와 같은 성적이 1분기에도 나타난다라면 이제 한전 KPS에 대한 평가, 가치 평가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이제 항상 열흘 가까이 이제 보면 이런 기업들 같은 이제 소매 걷어붙이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까? 한번 좀 살펴봐야지. 뭐 이렇게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아공 등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믹스 악화로 인해서 과거 평균보다는 낮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낼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니까 신중해지자라는 겁니다. 한전 KPS에 대한 가치 평가는 과거의 방식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쳐다보자라는 게 메리츠증권의 우리가 뉘앙스죠. 제가 읽어낸 뉘앙스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뉘앙스를 느끼셨나요? 저와 다른 뉘앙스를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전 KPS에서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야,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답지를 찾자라는 게 아닙니다. 정답지를 찾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특히 이제 최근에 리포트를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고 어떤 느낌들을 받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에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목적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상향한 어떤 근거는 뭐야? 라고 보게 된다면 안정적 성장 가능한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비용이 늘어서 이익이 줄었는데 배당은 좀 준대. 배당을 좀 주니까 이걸 보자라는 거죠. 적정 주가를 7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적정 멀티플 혀가 꼬이네요. 저도 이제 피곤이 좀 극에 달해서 적정 멀티플 산정을 위한 배당 성향 가정을 60에서 65%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죠. 자, 비용이 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죠. 배당 성향을 60에서 65%를 하면 배당액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뭐 얼만큼 이익이 줄어드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익이 50%가 줄었어. 그러면 배당 성향이 60에서 65% 올려봤자 내가 받는 실수령 배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목표 주가를 올렸어? 라는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투자자와의 약속입니다. 배당 성향을 최소 3년 이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 이익은 들쑥날쑥하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금액도 들쑥날쑥하죠. 하지만 배당 성향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전 KPS 같은 경우 이익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배당 성향이 65%를 올리게 된다라면 배당 성향이 뭐죠? 전체 이익의 65%를 배당으로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이익이 늘어났어. 그러면 배당 성향도 올라갔어. 그러면 2025년 대비 향후에 배당액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증가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인 마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한 배당주로서 동사의 위치는 굳건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캐펙스 증가, 이것은 배당 유인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한미 원전 협력 구체화 시 배당주에서 성장주로서 내러티브 전환 가능성도 주목할 수 있고, ARP 그 1400, 이거는 이제 한국형 원전이죠. 유지 보수도 동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 보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전 KPS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문제가 됐던 비용이 어디죠?
문제가 됐던 비용은 제가 이제 빨간 표를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빨간 표를 없애버린, 그러니까 빨간 어떤 박스를 없애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빨간 그 표를 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줄을 끝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볼 때 똑같은 리포트를 보기 때문에 빨간 표를 여러분들이 빨간 박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셔야 되는 거죠. 자, 2025년 1조 5천억, 지금 이제 2025년 거가 이제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1조 5천억의 이제 매출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매출 원가 라는 부분들이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늘었어요. 자, 이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올해 1조 6천억 할 거 정도의 매출 원가가 이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확 점프를 한 다음에 스테디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뒤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정 KPS에 대한 재무제표를 볼 때 5년에서 6년 정도로 봐야 되지만 이 뒤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우리가 850억에서 970억으로 뛰었죠. 그리고 960억으로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것은 매출과 연계된 거니까 여기서 이제 판매 관리비도 뛰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뛰면서 우리가 2천억 영업이익이 1,400억 영업이익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으로 하회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과거는 과거입니다.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한정 KPS를 우리가 투자할 때 뭘 봐야 되느냐? 올해 1분기 실적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러한 2026년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낸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메리츠증권의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기업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모든 증권사들이 커버를 합니다. 한정 KPS 같은 경우는 모든 증권사가 저는 커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절반 이상의 증권사들이 커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한 리포트들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그 시간이 되면 오늘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런 부분을 뒤늦은 영상에다 남기셨는데 뒤늦은 영상에다 남겨주지 마시고요. 최신 영상에다 남겨주십시오. 이게 옛날 거라 하더라도 최신 영상에다 좀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데 수월합니다. 오늘 우연찮게 봤는데요. 산업 리포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데일리를 우리가 기업 리포트를 보고 있잖아요. 산업 리포트를 한번 일주일에 보면 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거 외에 우리가 이제 뭐 한정 KPS의 히스토리 리포트 읽기. 그러니까 뭐 3개월치 리포트, 6개월치 리포트를 쫙 과거서부터 어떻게 애널리스트들이 추적 관찰해 왔는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당일날 나온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가 나온 뭐 현대차 리포트가 나오면 현대차 리포트 전 증권사 거 살펴보기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일단은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 되고요. 좋아요 그래야 뭐 이쪽 3% 측에서도 기획을 좀 빵빵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좋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돼요. 힘과 동력을 주시면 다양한 리포트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하게 리포트 보는 거 아니라 이런 기획들 빵빵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중공업 못 올라간다라는 어떤 생각들, 지금 이제 못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답보 상태죠.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 상태인데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81만 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5,700억, 어닝 쇼크를 시연했다라고 우리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매출이 5조 1,900억이고요. YOY 2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5,700억, YOY 100%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매출 대비 영업이익 폭이 커야 된다라는 거 잘 아시면서 OP 마진 11%대에 달했다. 현대중공업 OP 마진 1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환율 효과, 성과 상승, 생산성 개선, HD 현대 미포 합병에 따라서 매출은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수익성 측면에서 해양 플랜트 산업의 CO에 따른 일회성 수익이 반영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성과급을 얼마나 지급을 했길래 이익 개선이 둔화된 될 정도로 보통 이제 성과급을 주면서 이익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닝 쇼크를 싫어했는데 어닝 쇼크의 이유가 뭐다?
성과급 지급에 있었다. 뭐 이건 뭐 받아들여야죠. 뭐 남들이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배 아파할 일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을 잘해서 받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5,700원 나온 거니까 요건 성과급 지급한 다음에 나온 거죠. 자, 어닝 쇼크가 시연됐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1분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1분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엔진 사업 부분에 대한 엔진 인도 물량 일부가 1월로 이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출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매출이 딱 찍혀버리면 단기 순이익까지 쪼르륵 손익계산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매출이 이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에 나타날 매출이 올 1분기로 이제 이연이 됐기 때문에 쪼르륵 이 비용 계산이 안 됐었던 거죠. 그게 이제 1분기에 되는 거죠. 그래서 1분기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OP 마진이 11%지만 영업이익률 1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기대치는 300억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 부분 좀 읽어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조선주로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죠?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로 보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어떤 흥분감들은 좀 중기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3프로에서도 엄경아이널 같은 경우 나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필리조선소가 지금 물건 배를 만들어낼 정도의 어떤 그런 환경이 안 된다라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5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발주를 주고 우리한테 수주죠. 수주를 받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기대감은 상당히 좀 있는 거예요. 기대감은 상당히 좀 있는 거고, 그 기대감이라는 게 뭐죠? 내년에 우리 놀러 가자라는 개념이에요. 즐겁게 놀러 가자라는 개념인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실적을 확인함으로써 리포트를 보면서 확인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선 수주의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 중입니다. 지난해 상선 부분에서 101억 달러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고요. 올해 상선 부분의 수주 목표는 105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소폭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종 구성면에서, 그러니까 배를 이제 만드는 그런 구성면에 있어서 LNG선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주의 질적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상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현대미포가 이제 주력이죠. 상선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 드리면 좀 뭐 불편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철판 잘라가지고 딱딱딱 붙이면 상선되잖아요. 근데 이제 LNG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죠. 보냉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액체 그가 이제 LNG를 액화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충격이 나오는 부분들. 자, 여러분들 이 충격이라는 게 저도 이제 조선업종을 공부하면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그 컨테이너 화물이 움직이지 않게 이제 묶죠. 컨테이너를 다 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들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묶어놓기 때문에 배와 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배면 배와 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안에 지금 물이 보이시나요? 이 안에 지금 물이 보이시나요? 물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제 액화된 거죠. 이게 지금 LNG입니다. LNG인데 파도가 딱 칠 때 지금 이 물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이 물과 파도가 같이 만나는 임계점이 있죠. 그러면 배 충격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파도가 막 몰아칠 때, 우리가 평평한 바다를 갈 때는 상관없어요. 이제 물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 흔들리면서 가다가 파도랑 딱 마주쳤을 때 이 충격을 이겨내는 게 이게 기술인 거예요. 이게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조선사의 LNG 발주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기술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작년 미국 신규 LNG 프로젝트 물량이 70척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LNG가 이제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슬롯, 그러니까 이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도크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많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카타르의 LNG선 선대 확대에 대한 부분들 128척에서 200척,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재가동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성과 협상력을 올리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게 현대중공업의 주요 골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표를 좀 보시면 현대중공업의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가 꾸준히 증가하는 거고요. 신규 수주를 놓고 보면, 자, 지금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 말고 요 세 표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매출액 추이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이 되는 것들, 해양 플랜트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이 큰 거죠. 그런데 신규 수주 추이와 수주 잔고를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 활발하게 일어나던 신규 추세가 여기서는 좀 들쑥날쑥해지면서 이 곡선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곡선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는 수주 잔고는 금액입니다. 금액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줄어든다라는 거, 배를 몇 척 수주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금액 단위로 따져야 되거든요. 수주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조선업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크가 지금 이제 2017년, 2018년까지 대략적으로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외에 지금 이제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약간의 조선주들이 움직였던 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얼마큼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로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 추이 같은 경우 올해 24조죠. 10주 좀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자, 이것을 여기서 보면 밑에를 한번 좀 와 보시죠. 밑에 와 보면 증감률 수익성입니다. 우리가 한때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말고 작년 연말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주가를 조정받았었던 메인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때 포인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요지는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증가율이 다소 꺾인다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증가율 자체가 꺾인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하이닉스가 잠깐 다소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그걸 뚫고 올라왔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매출 증감률이 지금 올해 약 40%에 달하다가 지금 2017년에 6%대로 떨어집니다.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 증감률도 지금 100, 흑자 전환되면서 290%, 180%, 74%, 13% 줄어들어요. 자, 2026년에서 2027년까지 매출은 24조에서 26조로 늘어납니다. 매출은 늘어나지만 여전히 기업은 성장을 하고 이익을 내지만 성장률과 영업이익 증감률 같은 경우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대중공업의 민낯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뭐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화장을 한 느낌이다라면 화장을 지우고 났을 때의 현대중공업의 본 모습은 앞으로 수주잔고를 얼마만큼 끌어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감률이 꺾이지 않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관건이 된다라는 것이 이 키움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보면 오늘 아직 두 기업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건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 하나증권에서 22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한 이런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죠. 낮아진 기저로 이제 다시 외형 성장 구간에 진입했지만 회계 기준 변경 효과를 감안하면 사실상 성장은 제한적이다. 좀 어렵죠. 낮아진 기저는 뭐죠? 과거 대비 그래서 그러니까 3분기 정도 워낙 낮았기 때문에 낮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거보다 지금 외형 성장은 했지만 회계 기준이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회계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뒤에 가서 나옵니다. 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원자력 부분 매출은 증가했고요. 세월 3, 4호기는 준공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체코 두코바니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회복될 것이다. 에너지 신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그 인도네시아 EPC 사업 준공 임박 등 기존의 신규에 대한 외형이 전반적으로 좀 둔화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전주로서의 한전기술이 움직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회계 기준이 변경된 거야? 라는 거죠. 과거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됐던 SMR 관련해서 연구 용역 수주가 매출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었다고 그랬죠. 매출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었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는 것은 뭐죠? 물건을 판 게 매출이죠. 물건을 판 게 매출인데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영업과 상관없었던 용역비를 받았던 것을 매출로 이제 잡은 거예요. 매출을 잡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회계 기준 변경으로 판매 관리비가 매출 원가로, 그러니까 고정비가 변동비로 또 변화됐고, 기존의 영업의 수익이었던 그렇죠, 연구 용역비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는 거죠. 복잡해졌습니다. 회계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 이제 과거 시계열, 우리가 시계열로 이제 전년 대비 올해 내년 이렇게 시계열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과거 데이터와 연계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제가 지금 들어올 때까지 찾아봤는데 쉽게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회계 기준 변경에 더해서 과거 이제 한국형 원전에 대해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설계 인증 관련해서 무형자산 잔여분에 대한 상각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상각이라는 것은 뭐 특허라든지 아니면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상각 다 비용으로 떨어버렸다라는 건데, 밑에 여기 그 색깔이 좀 변한 게 좀 보이시나요? 보라색으로 나온 거. 요 내용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이제 앞부분은 이제 체코 이제 전반적인 앞서 설명한 부분들인데, 미국 대형 원전 확대와 신규 시장 진출 기대감 때문에 한국형 원전이라는 선택지의 현실 가능성은 NRCDC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서 일정 부분 힌트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라는 건데, 어떤 힌트라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리포트가 여기서 끝나요. 리포트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포트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힌트를 찾았고, 뭐 저희가 이제 네이버 검색도 해봤고, 챗GPT 검색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어떤 힌트를 준다라는 거죠? 어떤 힌트를 준다라는 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집단지성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집단지성을 한번 믿어보면서 혹시 회계 쪽 전문가분 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희 시청자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지금 댓글 말고 완성본 댓글 하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요거는 내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요 페이지만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형자산 상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전기술이 좀 긍정적이다, 이런 코멘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에너지 사업과 원자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하나비전입니다. 어제 이제 뭐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질문을 하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하나비전이 이제 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하나비전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TC본도 투자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급락했지만 키움증권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2026년에 우리가 이제 캐펙스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TC본도 구매 수량도 105대에서 120대로 시장 기대치를 80대보다 상회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기적 주가 급락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면서 반도체 업종 탑픽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키움증권에 대한 하나비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오늘 9만 원을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얼만큼 투자를 하냐라는 부분들이죠. 올해 캐펙스가 한 4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TC본도 HBM4를 생산하기 위한 TC본도 구매 수량도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조금 뭐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빠른 리포트가 좀 나와서 하나비전을 좀 뭐 지금 현재 3%에서 뭐 반도체 쪽 소부장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마지막에 한 장으로 정리해서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비전 두 장으로 정리했나요? 세 장으로 정리했나요? 하나비전 영업이익은 이제 앞으로 개선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2026년 하나비전의 영업이익은 1분기에 소폭 개선된 뒤에 2분기에 500억, 3분기에 814억, 4분기 때 90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지금 부분에 있어서 큰 폭의 성장세가 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키움증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지는 아니에요. 정답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요거와 주가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향배를 잘 적절하게 조율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많은 응원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방송을 이제 다른 데서 꽤 많이 하고 있고 합니다만, 우리 3프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 같은 존재죠. 신입사원 같은 존재이고, 또 리포트 읽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시황하시는 분하고도 조금 뭐 차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회수를 억지로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방송을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응원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또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좀 힘을 얻어서, 그리고 다양한 기획거리들을 지금 제가 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제가 요청하는 것을 받기 위한 그 어떤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신 프로그램을 좋아하니 우리가 이런 기획을 해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썩 위에서 느끼기에 없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기획들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